다들 무당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방울을 흔들고 기도를 올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제게 무당은 엄마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희 엄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오랜 시간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쯤 가장 많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매일 끙끙 앓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유도 원인도 없이 밤마다 앓았고 그 신음소리는 숱한 밤 제 방에 가닿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 방으로 총총 달려가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엄마의 몸을 주물렀고 엄마는 제가 올 때가 되어서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무당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당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신을 거부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기독교가 아니었음에도 교회에 다녔고 성당에 다녔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다른 영성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엔 자꾸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엄마를 괴롭혀댔고 엄마를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렸을 적 저는 엄마가 귀신이 아닌 그저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그날은 엄마가 저를 위해 찌개를 끓이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벽을 보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라고! 가! 가! 엄마는 마치 그곳에 사람이라도 있는 듯 계속 가라고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제 방에 들어가 침대를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정연아, 미안해. 엄마가 자꾸 이상한 걸 보내. 이상한 거 뭐? 그러자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 헛거. 엄마는 어렸을 적 귀신을 이상한 거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느 순간 저는 그게 사람이 죽으면 간혹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가 그걸 본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게 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엄마가 아니라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늘 저와 남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되뇌이시곤 하셨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엄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귀신을 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 대고 중얼거렸고 아무렇지 않게 저와 손을 잡고 걷다가도 혼자 놀라며 뒷걸음질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 역시 이 공간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엄마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 엄마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학교에 가자 제 자리 책상에 귀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제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반에서 좋아했던 슬기라는 남자애조차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순간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괴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주목을 받았고 그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가 빵을 사 먹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아이들 앞에선 아무 일도 없는 척 쾌활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집에만 돌아오면 펑펑 울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엄마의 바짓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니 정연아. 학교는 가야지. 가기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학교 싫어. 무서워. 결국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학부모 상담을 갔던 엄마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새 구석에서 우셨습니다. 그때도 엄마의 몸은 통증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었을 뿐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엄마가 무섭고 싫고 미웠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겐 또 한 번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죠. 어느 날부터 자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에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해 잘 부딪히곤 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생각하여 제 손을 잡고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상한 큰 기계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염려 어린 눈길 속에서 모든 검사를 견뎌냈지요. 그리고 검사가 끝나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하지만 소아암은 치료 경과가 좋아서 다음 말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수술을 받은 것과 끔찍하고 끔찍한 항암 치료를 받은 것,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한 것들이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를 극진히 간호하면서도 이것이 혹시 자신이 신을 받지 않아 생기는 일일까봐 노심초사했고요. 저 역시 숱한 날 밤 항암 치료를 견디느라 이를 꽉 물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픈 거라고.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하지만 역시나 중학교에 올라가자 엄마 문제는 저를 또다시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제 욕을 하는 걸 들어버린 것이었어요. 먼저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야, 유정연, 걔네 엄마 귀신 본다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그럼 걔도 귀신 보는 거야? 나 저번에 밥 먹다가 걔 혼잣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아, 걔한텐 절대 말도 걸지 않을 거야. 나도. 아, 짜증난다. 1년 동안 걔랑 같이 수업 들어야 되는데. 소름 끼친다라는 단어. 저는 소름 끼친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7교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시체처럼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지만 저리 가라며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엄마도 제가 답답했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지 말해야 내가 뭘 도와주지. 왜 그러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학교 안 갈 거야? 아, 그냥 안 가. 안 간다고.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아, 일어나라고. 결국 엄마와 저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 손톱이 엄마의 살을 긁었고 엄마는 저를 강하게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급기야 소리를 질렀고 저도 폭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니? 나야말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야. 알아? 엄마가 귀신 보는 것 때문에 애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나랑 아무도 안 논다고. 나 혼자라고. 엄마 진짜 끔찍해.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니까 나 좀 냅두라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저의 망설임 없는 독설에 엄마는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사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제 사이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대화 이외엔 하지 않았어요.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돈 필요해요. 라는 말들 외엔 하지 않았고, 어쩌다 밥상에 같이 앉는다 해도 젓가락질이 오가는 소리 외엔 고요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엄마와 제 사이를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레 서울로 대학에 가면서 엄마와는 따로 살게 되었고요. 엄마는 어린 딸이 홀로 서울에 가는 게 걱정되었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갖다 주려 연락했지만 저는 번번이 필요한 게 없단 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저는 엄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엄마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눌러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대학 과제로 밤을 새고 쪽잠을 자던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어슴푸레한 새벽. 자취방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항상 누나 앞에선 남자인 척, 강한 척 하던 남동생의 목소리가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엄마가, 왜, 무슨 일인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엄마가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다급히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가 표를 끊었어요. 그 뒤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병원에 도착하고 붕대로 머리를 동여매고 있는 엄마를 마주한 순간 지금까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기분이 들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 왔어? 엄마는 당신의 아픈 눈을 애써 치켜뜨며 저를 들어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본 건 5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겨우 5년이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고통이 엄마를 허물어 버렸는지, 엄마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간간히 주름졌던 손은 이제 주름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놀랐지? 엄마의 말에 저는 그제야 천천히 엄마 곁으로 자리를 옮겨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서늘하고 딱딱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또 그놈의 귀신이야? 엄마는 지그시 두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떠올리는 듯 엄마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선 깊은 울분이 올라왔어요. 진짜 짜증난다. 제 못된 말을 듣지도 못한 건지 엄마는 제 손을 잡기 위해 링거가 꽂힌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왔어. 정연아, 미안한데 나 가봐야 해. 벌써? 그러자 엄마는 쉰 목소리도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정연아, 엄마 신 받아야 될 것 같아. 무당 되어야 할 것 같아. 나 때문에 너가 뇌종양도 걸린 거고 엄마는 그래야 할 것 같아.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도 전 엄마의 얼굴이 눈에 자꾸 밟혔습니다. 움푹 패인 두 눈과 눈가 아래 검은 그림자, 쪼글쪼글해진 손. 그간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 엄마를 스쳐 지나갔는지
얼마나 고된 삶이 엄마를 괴롭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자 제가 너무 못된 딸 같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왔다고, 오는 게 아니었다고, 헛수고했다고. 엄마는 그 이후에 퇴원을 하고 무당집도 차렸지만 모두 남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뿐 엄만 제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와 연 끄는 딸이란 역할에 담담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아픔도 2번, 3번 겪다 보면 익숙해질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에 치여 있을 때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만난 날부터 그는 제게 다정하고 다감했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친절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색을 뿜어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갔고 그 사람 역시 기적처럼 제게 마음을 주었죠.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었던 우리의 연애는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더니 전화를 걸으셨더라고요.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저를 끌고 카페로 가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얘야, 난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킬 수 없어. 우리 승연이 외동이야. 너도 귀하게 자랐겠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귀한 아들이야.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여기서 내 아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저는 무당하는 엄마 딸이면 너와 승연이 사이에 나올 딸이 그런 신기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그게 너무 무섭다. 미안하다. 네가 몇백 번을 애걸해도 내 대답은 같아. 정리해줘라. 날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저는 그날 승연이의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집으로 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엄마가 내 인생을 회방 놓았구나. 난 또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하는구나. 허나 승연이는 저를 붙잡았고 저도 승연이를 놓지 않고 싶었기에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불러 단단히 역정을 내셨죠. 너 말귀 못 알아듣니?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말했잖아. 돈이라도 줘야 떨어지는 거야? 어머니, 저희 정말 사랑해요. 이대로 헤어질 수 없어 그래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참 보자 하니 너 참 이기적인 애구나. 네? 네 생각만 해? 우리 아들 미래는 생각 않고 사랑한다면 다인 거야? 너랑 결혼해서 불행해질 내 아들 미래는 생각도 않냐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굴면 내 아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든 내가 내 아들과 연을 끊자고 하든 나도 그땐 술을 쓸 거다. 알았니? 차마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와 연을 끊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저는 그렇게 승연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한때 죽고 못 살던 남자친구가 제게 가장 많은 위로가 되었던 남자친구가 떠나자 제 삶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갑자기 인생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을 더 자처해 몸은 쉴 틈이 없었는데 고단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도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증오는 깊어져 갔죠. 그러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매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았고 급기야 꼬박 밤을 샜습니다. 몸이 제 몸 같지 않았고 사물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두려워졌습니다. 설마 재발한 걸까? 설마?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갔고
선생님께선 역시나 조금은 예상했던 말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군요. 뇌종양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남자친구였던 승현이를 찾아갔습니다. 승현이는 제 말을 듣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꼭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며 저보다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승현이 품에서 마음 놓고 울었고 다가오는 막막함에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승현이는 제게 잘 될 거라고 말했고 포기하지 말라고, 너 사는 거 자신이 다 지켜볼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승현이가 건네는 따뜻함에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승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머릿결을 뒤로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며칠 후에 너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내게 무릎 꿇고 비시더라. 내 딸 자기 때문에 힘든 일만 겪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딸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엄마한테 가. 정연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세찬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날 미워할 줄 알았던 엄마가 승현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에게도 무당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 신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던 건데 못된 딸을 위해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나는 그저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리기만 했구나. 모든 걸. 죽음 앞에서 엄마를 떠올리니 오랜 시간 묵혀있던 제 이기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승현이 집에서 나와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건 제 전화에 남동생은 조금 놀라 있었습니다. 엄마, 주소 좀 알려줘. 어? 선화당 주소를 알려달라고? 갑자기 왜? 엄마 찾아가게? 응, 알았어. 남동생은 당황하며 제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일을 끝내자마자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들고 곧바로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점사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너가 어떻게... 국화차를 끓이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민이한테 물어서 왔어. 여기 주소. 그렇구나. 나 들어가도 돼? 저녁거리 사왔는데. 엄마가 들어오라 손짓하자 저는 저녁거리를 엄마 손에 넘기곤 선화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집 안엔 특이한 향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방 한켠엔 여러 무속 도구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불빛들이 뿜어져 나오는 향초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게 해놨네. 엄마는 그런 절 보며 들고 있는 국화차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로 등을 돌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가슴에 묵혀두었던 말을 무심히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화해하러 왔어. 엄마의 눈에 가득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랑 밥도 먹고 싶었고 과제로 힘들면 엄마한테 칭얼대보고도 싶었고 엄마랑 남자친구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엄마랑 예전처럼 살갑게, 정말 살갑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그칠 줄을 모르고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주룩주룩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또다시 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요. 엄마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저를 격하게 껴안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제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떨구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무엇보다 자식으로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그 방 안에서 10년 만에 밥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론 끌어안으며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단 한 가지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엄마에게 왔다는 걸 말하지 못했죠. 정연아, 우리 옷 사러 갈까? 우리 딸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제가 다시 엄마 곁으로 온 걸 기뻐하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밥을 지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저와 같이 장을 보고 제게 요리를 해달라 조르며 뭐든 저와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오이팩을 하며 소녀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 옆에 있으면 너무 살고 싶어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너무 살고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제 통증은 너무 극심한 방법으로 괴롭혀댔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혼자 화장실로 뛰어들었고 신음을 참기 위해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안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동생에게만 이것을 고백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남동생이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술에 잔뜩 취해 누나가 병에 걸렸다고 죽을 작정이라고 엄마에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어? 숨길 수 있냐고!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엄마의 손이 벌벌 떨렸고 두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정신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엄마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더 격했어요. 엄마,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제가 애써 입술을 열어 엄마를 위로하려 했지만 엄마가 꺼낸 말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수술 받자. 수술 받으면 나 못 깨어날지도 몰라. 그래도 하자. 그래도 받자, 아가. 신이 널 살려줄 거야. 내가 널 못 보내는데 어떻게 신이 널 거두어가. 받자. 엄마가 이겨. 그깟 병. 엄마가 이긴다고. 엄마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저는 싫다고 조금이라도 살다 가겠다고 우겼지만 두 사람은 제가 살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만에 하나라는 경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엄마, 내 엄마로 있어줘서 고마웠어. 만약 있잖아, 내가 못 깨어나게 된다 해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니야, 해야겠어. 그런다 해도 나 영원히 엄마 딸이야. 엄마는 영원히 나의 엄마고. 알지? 그리고 저는 마취에 들었고 아주 오랜 잠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요. 저는 죽음 앞에서 엄마와 화해했고 또 엄마의 힘으로 수술받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혼자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전 정말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평안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해 주신 엄마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그리고 절 살려주신 엄마에게 저의 사랑을 고백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부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사연자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읽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다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름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라 오늘도 고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낳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에 매여 사는 느낌이 들어 오늘도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네요. 저에겐 아들과 딸 둘이 있고 이 아이들을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네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집장가를 갈 때가 되었더군요. 딸들도 하나둘씩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내었어요. 줄곧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좀 당혹스럽긴 했네요. 엄마,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마침 혼기도 찼으니 저도 딱히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아들이 꺼내는 말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쎄하다 싶었는데 저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지 나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한껏 뜸을 들이던 아들은 딱히 기복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기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아라니, 양가 부모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아이라뇨.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측은하긴 하고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한 것이 이게 내 자식이랑 연관된 일이 되고 내 가족을 드리는 일이 되다 보니 저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만큼 제 입장만 우선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떠듬떠듬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근데 정말 좋은 애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 저번에 아팠을 때 간호해준 친구도 그 친구이고요. 아들이 먼 곳으로 취직해서 집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멀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볼 수 없을 때 근처 사는 친구가 물심양면으로 간호를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심 혹시 여자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어려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와 남편을 비롯하여 결혼한 딸들도 불러서 함께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때를 되새겨봐도 제가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고개도 잘 들지 못하고 어렵게 첫 시작을 떼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편견을 없애는 묘한 인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참 단아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이 며느리를 보니 고아로 살아왔을 세월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건지 가족들도 수더분해 보이는 며느리를 보고 한창 홍기가 찬 아들에게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보이는데 이때 반대했다가 영영 장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 성사를 시키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렇게 싫진 않았고 변덕이 심한 아들 성격에 저러다가 장가 평생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랬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흐름이 진행되어졌어요. 저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는 180도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 아들과 함께 아침에 오고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고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제 결혼한 딸들도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이 실감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니께서 일을 하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응? 아유, 아니다. 내가 해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 그래요. 아, 얼른 앉으세요. 아,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며느리에게 들으면서 저는 어느새 며느리가 해주는 밥과 간식들을 먹으며 어정쩡하게 앉아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매일 저와 있고 저녁에 아들이 여기로 퇴근하면 나란히 넷이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가 쉬는 걸 보고 가기를 계속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 숫기 없는 며느리가 어렵게 뗀 말을 듣고 그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고아로 자라서 늘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음식도 해먹고 싶고 수다도 떨고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사실 어머니가 절 귀찮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되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며느리가 측은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알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는 건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는 관계인가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간접적으로 상상만 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을 좀 더 편히 하게 되었네요. 제 딸들과도 못 해봤던 단둘이 영화 보러 다니는 일, 쇼핑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왠지 늙음하게 어린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매일 운동도 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막둥이 딸이 또 있었던 거야? 둘이 아주 모녀 같네. 하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럼 저도 네, 내 딸입니다. 하고 받아치곤 했죠. 며느린 옆에서 행복하게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금세 2년이 흘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는 붙어 지냈네요. 그런데 참 세상 일이란 짓궂은 것이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세상을 우습게 보냐고 야단치듯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욱하면 변덕을 불어대서 곧잘 저와 남편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젠 남인 며느리의 속까지 썩이게 되었네요. 남자가 되어서 결혼한 아내를 속썩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도통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한심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군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술만 진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무려 딸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나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엄마, 영원히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뭐라고? 아, 세상에. 아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가 얼마 전에 영환이 점심 사주려고 회사 앞에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거야. 팔짱 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걔는 애가 어쩜 그래? 뭐? 듣자마자 옆에 있던 며느리의 눈치를 바로 살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두려운 눈으로 며느리를 보았는데 고개를 바로 푹 숙이더군요. 매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솔직히 모를 리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하고 며느리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더군요. 저는 그때 하면 안 될 말을 며느리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야단칠 테니 다시는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제 안 그럴 거야. 참 끔찍한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감히 올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도 제 딴엔 자식이라고 감싸게 되더군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여기서 반박하고 대든다고 해도 저에게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불쌍한 며느리는 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바지런한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고 누가 볼까 무서워 낮은 소리로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좀 그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지면 되잖아. 영환이 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좋다고 데려온 네 부인은 어쩌라는 거야? 결혼은 왜 했어? 그 정도 책임감도 없어? 그 뒤에 나온 아들의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 건지, 아니 나를 탓해야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장가가 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착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며느리감으로 딱 좋지 뭐. 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질리는 걸 어떡해? 엄마야말로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뭐야? 우리한테 효도하려 했다고? 이놈 자식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네가 사람이냐? 듣자 듣자 하니 내가 결혼시켜선 안 될 자식을 시켰구나 싶어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기가 막힌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몇 달간은 어찌어찌 둘의 생활은 이어져 갔지만 아들은 새 여자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돌고 돈을 거기다 쏟느라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드문드문 듣고 있던 중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도 될까요? 매일같이 집에 오던 며느리가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아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보았어요.
제 눈으로 본 광경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목이 메이더군요. 아들이 술김에 집을 어떻게 다 깨부수고 집어 던졌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군요. 어쩌다가 아무리 내가 배불러 낳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지만 이 이상은 참고 보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청춘을 소비하고 있는 며느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정말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큰 마음 먹고 저는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원이랑 이혼해라, 유진아.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해.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다. 안 돼요, 어머니. 이혼은 싫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유진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혼해라. 이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엉망인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정말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당시에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던 자금 중 그래도 나름 거금에 속했던 500만 원을 찾아서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연을 제 손으로 억지로 끊으며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네요. 이후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오고 반찬을 갖다 놓고 했으나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쫓아보냈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부부가 이혼한 상황이며 모든 것이 기가 막혀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안 마시던 술을 마셔가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어 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도느라 연락도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딸들도 저들 살기 바쁘다며 명절 때나 가끔 들여다보며 살았어요. 저는 나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선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자꾸 겹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지병이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해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린 아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나 노후와 관련된 부분에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뭔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진저리가 나고 허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네요. 몇십 년을 내 곁에 당연히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말년으로 갈수록 아들로 인해 둘 다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한 집에 있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었고 인사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과 딸들을 보고 저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나중에야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서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던 차에 저는 그만 더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들 아빠 유산이 없다고요? 네, 사모님. 아드님 앞으로 다 돌려져 있더군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모님께선 모르셨던 사실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는 부랴부랴 아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들은 술에 떡이 된 채 집안에서 누워 있었고, 재촉을 해서 정황을 알아냈더니 정말 왜 남편 혼자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더군요. 아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은 몇 년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빚을 져버렸고, 저를 볼 면목이 없으니 제 아빠를 찾아가 끝도 없이 돈을 타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무렵 때는 우울증으로 지쳐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기에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뇨.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식이라고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라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유산이 다 아들 앞으로 갔다뇨. 아들은 완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돈 따니를 우습게 생각했고 병상에 있던 제 아버지를 종용하고 보채서 그렇게 누나들과 엄마인 저도 생각지 않은 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것을 거의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얼마 없어. 나한테 남은 거 없어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귀찮으니까 다 나가요. 세상에.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절 보며 그마저도 술로 망가져버린 혀로 말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저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작은 단칸방을 겨우 얻을 형편에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 60을 바라보던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쫓아가려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영원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들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를 찾는다니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 이미 너무 지쳐있고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태였는데 다음 내용을 듣고 그만 기절했나 봅니다. 옆집 이웃이 절 발견해줘서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아드님이 운명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빌린 돈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가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들의 유서와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을 보내야 하다뇨. 그것도 제 손으로 그렇게 가버린 아들이라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아무 연락도 없는 딸들이 원망스러워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말이란 차라리 저는 이때 전화를 걸지 말아야 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엄마? 어쩜 연락 한 통 없는 거니. 내가 어찌 지내고 있을지 알면서. 엄마 사실 요즘 너무 힘들다. 엄만 우리가 연락하길 바래? 엄마는 아빠가 영환이한테 돈 주고 있을 때 뭐 했어? 자식은 영환이만 자식 아니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기나 해? 그렇게 영환이 감싸더니 그게 이 결과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어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고 싶더군요. 이따금씩 옆집 이웃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뭔가를 주는 바람에 겨우 버티긴 했지만요.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 허기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겨우 일어나서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누구세요? 이런 곳을 찾아오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휘감고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였습니다. 왠지 얼굴이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조금 헷갈리던 차에 그 아줌마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어? 유진이? 기력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눈을 뜨고 찬찬히 다시 얼굴을 봤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긴 했으나 분명 며느리임이 틀림없었어요. 혈색도 좋고 낯선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얼굴은 분명 맞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겨우 입을 떼는 저를 며느리는 와락 끌어안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저도 그만 그간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나와 영문 모를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느라 각자의 어깨가 너무 젖어서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이혼한 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연을 끊듯 당분간 지내왔던 제가 듣고 어렴풋이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어쩌다 저를 찾게 되었는지 묻게 되었고 그 뒤에 하는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어머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와 같은 잔정을 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맨날 얻어맞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란 어머니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그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닥 잘해준 것도 없는데 듣는 내내 그저 울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거 싫어하실까봐 그렇게 꾹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딸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아이는 내가 뭐가 볼 것이 있다고 이 후미진 동네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꿈인지 생신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어요.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 죄송해요. 전에 사시던 동네에 있던 스타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해서 더 좋아져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기에 정말 좋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딸로서 모시게 해주실 수 없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하며 내민 아파트 계약서를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살던 부촌에 있던 곳이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 영영 꿈도 못 꿔보고 나오게 된 곳이에요. 아마도 제 생애에는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고 그곳에 제 거처를 옮겨가게 해주었어요. 눈 깜짝할 새 일을 처리해버리곤 일주일에 2번은 꼬박 저를 찾아와서 종일 시간을 보내주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 생활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엉겁결에 며느리가 제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래도 되는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상처 입고 내리막길만 가던 저에게 며느리는 저를 다시 잡고 끌어올려주면서 매주 용돈도 주고 냉장고도 비지 않도록 채우면서 그렇게 저를 살갑게 섬겨주네요.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해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이런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워지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엊그제 친딸들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뭔 소식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을 땐 언제고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래놓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속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이 서방이 사업한 게 너무 안 돼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애들 교육은 어떡해? 우리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 나이에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딸인 내 생각은 안 나? 어째 갈수록 제 원망만 하더니 끝은 결국 이 얘기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로 우리 대출 좀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한 번만 해주라. 응?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와서 일단은 둘 다 쫓아보냈어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다니러 오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마주치게 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저입니다. 그렇게 딸들을 내쫓긴 했는데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제 남편들 사업이 망해서 손주들이랑 나앉게 되었다니. 그걸 애미로서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똑같이 자식인데 유산이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좀 갔다면 저 고생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가 사실 이 나이에 당치도 않긴 한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지원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연은 오늘 사연들 중에서 가장 심금을 울리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현재를 잘 살아나가시는 모습이 그려지면서도 그간의 마음고생이 느껴져서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들려드리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유독 나의 인생은 더욱 모질게 느껴져 힘든 60대 남성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 희망을 갖고 바라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저의 괴로운 날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은 어린 날부터 뭔가 쉽지 않게 흘러갔고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 무렵쯤에 이미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몇 마디 건넨 게 전부이지만 60이 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애 아빠가 글쎄 나와 아이만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왠지 선명했던 그 말은 계속해서 제 가슴에 남았고 우리 아버지는 도망갔구나. 나와 엄마를 버렸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시에 몸이 무척 약하셨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매번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어머니는 끙끙 앓으며 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문을 열어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되돌아보면 이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진 건가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와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가방을 내던지고 뛰어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았네요. 그러던 차에 누가 지하집으로 들어와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 소리는 가끔 아직도 꿈에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빨리 와보거라.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곁에 없고 영영 떠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란 당시 겨우 10살 남짓 때였던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학교 간 사이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못 견뎌 하셨고, 잠깐 반찬 주러 온 옆집 아주머니가 그대로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다더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으며 뒤늦게 쫓아간 저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보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 눈물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슴을 더 찌르고 휘집어 놓는 듯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린 것이 애미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네. 독하네 아주. 아버지 없이 자라 아픈 어머니를 늘 붙잡고 잠들고 그 온기만을 누려왔던 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텅 빈 마음에 상처만 가득 받고 몸에 맞지도 않는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수소문에서 찾아낸 외갓집 식구들은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은 우리가 데리고 있고 중학생쯤 되면 그때는 오빠네가 데려가서 키우는 걸로 해. 몇 년 만에 마주한 이모의 말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얼굴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좀 고민해보자. 일단은 네가 데리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세상에 나만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었네요. 아버지라도 이때 있었다면 그래도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늘 아픈 몸으로 희미하게나마 나의 편이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이모 댁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삼촌 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간은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운 날들이었는데요. 제가 듣던지 말던지 대놓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며 부모 없는 자식이 홀로 세상에 남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것을 한맺히도록 느꼈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고등학생 무렵 때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뭐든 시켜달라고 했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외삼촌네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일했고 카센터 사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더 정을 붙이게 되었네요.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아직은 좀 헤매겠지만 왠지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뛸 듯이 기뻐서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일은 처음에 고달팠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고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의 성실한 부분을 좋게 보셨던 사장님은 조금씩 급여를 올려주면서 계속 저를 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덧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할 수 있는 게 카센터 일밖에 없었지만 저는 나름 적금도 하고 은행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마냥 적지만은 않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늘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조그만한 집도 사두었고 당시 가까이 지내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윽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고 집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까지 낳고 상당히 성취감이 큰 시기를 보냈었네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일하게 되더군요. 장기 근속했던 카센터를 나와 다른 지역에 작은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아내도 무척 기뻐했고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던 아들을 보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은지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남의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차곡차곡 이뤄놓은 것들을 다 부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작게 시작했던 카센터는 조금씩 수입을 늘리면서 이윽고 직원을 3명씩 두게 될 정도로 안정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왔던 게 빛을 본다고 생각했고 나를 스스로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는데요. 사람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오히려 정말 비참하고 힘든 때에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치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앞길이 트이는 듯하니 저도 긴장이 너무 풀려버렸나 봅니다. 제가 자리 잡은 카센터를 구경한답시고 잠깐 놀러 오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의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나름 노력한 바를 이루고 목표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으니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꼭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친구의 말은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강원랜드에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건지 잘 몰랐지만 몇 번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슬슬 구미가 당겼어요. 딱 한 번만 가보자는 친구의 꾀임에 함께 갔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첫 시장만을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도박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첫날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많은 돈을 딴다는 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며 돈을 벌어왔고 이제서 직원도 부리고 재산을 늘리게 되었던 저는 이렇게 쉽게 앉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별세계처럼 느껴지더군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점점 가족들을 등지고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네요. 큰일이네. 이 적금까지 깨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친구는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벌어서 주면 되지. 그리고 뭐 어때?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부자잖아 너. 맞아. 그렇긴 하지. 돈은 또 벌면 되지. 우리 이번 주말에 또 한판 하러 가자. 솜사탕이 녹듯 스르륵 사라져가는 저의 재정 상태에 겁나기도 하면서 이미 강원랜드는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제2의 집 같은 곳이 되었네요.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험악하다 못해 물건을 던져가며 싸우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으며 협박하듯 아내가 경고했던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강원랜드로 안내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이 되어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네요. 그제야 가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잔인한 선고였어요. 이혼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여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처음으로 실수한 거잖아. 실수? 이게 실수라 생각해? 당신은 가정 생각은 눈꼽만치도 생각 안 했어. 도박 중독자랑은 못 살아.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여보, 제발. 저는 아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이혼 선고는 가혹하다기보단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우리를 봐달라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카센터까지 팔아헤치우고 마치 종이돈을 쓰듯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 주변에는 사람도 돈도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가버렸고 저는 이런 상황에도 죽지 않고 붙어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랜드 근처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사장님, 절로 가세요. 냄새. 사람들은 구걸하는 저를 외면했고요.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의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남긴 음식을 대충 털어내고 먹기도 하고, 지저분한 노숙자가 따라온다며 신고당하기도 하고, 얼마간은 그렇게 페인처럼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피부치인 자식을 생각하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살아선 안 되겠더군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다는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뭐든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막노동도 따라다니고 온갖 손에 잡히는 굳은 일을 하고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몇 년씩 버티면서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원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겨우 살 곳을 정해서 지내게 되고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일하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잠들기 전 이제는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사무쳤네요. 부모 없이 홀로 남아 그렇게 사는 것이 모질게 느껴졌던 내가 나와 같은 인생을 또 만들게 된 것 같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아들을 위한 양육비라도 건네고 싶어 일을 더 늘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폐지 줍는 일도 새로이 시작하면서 푼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내와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양육비를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 아내의 말은 매몰차게 그 사이를 갈라버렸네요. 꼴도 보기 싫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삶이나 살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그게 애를 위한 길이야. 결국 저는 그쯤에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마다 깨서 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고 평범하게 가정이 있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그저 묵묵히 돈을 모으게 되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처럼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달리 마음을 둘 데가 없었지만 딱히 또 뭔가 정보를 교류하며 지내고 싶진 않아서 내외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집 앞에 먹거리가 놓여 있더군요. 과일들이 종류가 다르게 비닐봉지에 담겨 걸려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쌀 10kg짜리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라면 한 박스도 있고 왠지 사회복지사분이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것 같더군요. 출처를 모르니 받기도 애매했으나 과일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놓아지는 것 같아서 안 먹고 상한 채로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퍽퍽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살 구멍이 트인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지만 아들의 모습을 아주 멀리서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 하며 며칠을 끙끙 앓았네요. 교복을 입은 아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제 엄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나를 닮은 얼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살 무렵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집까지 날려버린 아버지를 그 아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어린 날 저를 떠났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감정과 같다면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연락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양육비를 함께 보낸 저에게 아내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었네요.
연우는 지금 역 건너편 동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솔직히 당신도 알지? 걔가 자기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보는 건 허락할 테니 보기만 해. 보기만. 응, 알았어. 고마워. 저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내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것이라는 거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나더군요. 아이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이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발 지금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가서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침 출근길에 가서 지켜보았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는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만나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릴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갔던 날인데 멀리서 걸어오는 한 아이에게 유독 알 수 없이 눈길이 갔어요. 저의 광대뼈와 눈썹, 콧날을 그대로 닮아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점 제 가까이로 오는 그 아이의 가슴팍 명찰에는 제가 그렇게 좋은 뜻을 따져가며 며칠을 고민하고 열심히 골랐던 제 아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얼음을 제 옷 속으로 때려 넣은 것 마냥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곁을 지나가는 그 아이를 다시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몇 분이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깨물며 울 수도 울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누려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란 늘 희미했지만 적어도 내가 이후에 이런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식을 불러보지도 눈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의 비참한 처지는 그렇게 아이를 보러 오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확인이 되어지더군요. 누군가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저는 매일 그 길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출근을 하러 갔고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착잡한 마음으로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었네요. 아이를 그렇게 홀로 만나고 오는 짧은 10초 남짓한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 희망 중 어떤 것에 가까운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지날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힘겹게 폐지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갑자기 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정말 너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라서 당시에 몇 번이나 잠을 설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웬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떠듬떠듬 말을 거시는 게 아닙니까? 저기 잠깐 커피 한 잔 할 수 있소? 커피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라 왜 그러시나 싶었지만 그 주변 어디선가 일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었던 때라 그럭저럭 받아들였습니다.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어르신이 드실 커피까지 같이 뽑아서 한 잔 내드리고 무슨 일이신가 싶어 쳐다보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의 이후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어깨를 부르르 떠시길래 아프신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보려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시더니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 꺼낸 말은 머리가 얼얼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래도 용서해주게. 부디.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여지없이 할아버지의 말은 똑같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엉엉 우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좀 왜소한 체격의 등은 완전히 굽어있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낯선 할아버지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을까요? 그러더니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저에게 반복하시더군요. 이번엔 갑자기 뭔가를 내미시는 겁니다. 점점 알 수가 없어 그게 뭔지 봤더니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해졌습니다. 그건 구깃구깃한 로또 용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정말 갈수록 황당하고 어디 정신이 아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발 받아주게나.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많이 미안하네. 내 속죄야. 받아줘. 계속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며 이제는 큰 소리 내며 울기 시작하는 이 할아버지를 어쩌면 좋을지.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기 망정이지 크게 오해받을 뻔했네요. 로또 용지를 다짜고짜 받으라면서 사과를 대뜸하며 통곡을 하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어요. 일단은 자꾸 주시는데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았더니 자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백지 수표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무튼 저는 눈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장난을 치시는 게 아니었더군요. 무려 저번 주에 3등 당첨이 되어 있는 번호여서 나름 놀랐습니다. 저분도 썩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대체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뭐 저한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계속 우시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더군요. 혹시 예전에 내가 도박을 할 때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갔던 분인가? 하면서 없는 기억 다 떠올려 보며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충격에 전화기까지 바닥에 세게 부딪혀 꺼져버렸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어르신이 노망이 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라니요.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60대는 인생을 살도록 늘 뚱그름처럼 느껴졌고 손에 만져본 기억도 없었어요. 갑자기 웬 생뚱맞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지 이 사람은 진짜 대체 누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똑같이 저에게 다시 한번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대체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매섭고 진절이 나게 싫어지더군요.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분은 실제로 제 아버지가 맞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지경이었네요. 도대체 왜 이제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와중에 말을 들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내시더군요. 어찌어찌 너를 찾아냈고 네가 이 동네에 와서 산다는 걸 알았다. 차마 나타날 순 없고 먹거리를 조금씩 갖다 주며 그게 사라지면 네가 갖고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걸로 감사하며 뒤돌아왔단다.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 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것이고 아들 나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제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여지껏 그렇게 맹수 같은 울음을 울어본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역시 사기 도박에 쫓겨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그 빚이 처자식한테 갈까 두려워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었네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아왔고
어머니와 저의 행방을 간간히 알아보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건 이렇게 비슷하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건죠. 이름 모를 할아버지가 아닌 내 나이 60이 되어 만난 나의 아버지는 본인의 수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다 주고 싶어 했고, 나라에서 본인 앞으로 나오는 돈 몇 푼이라도 더 주지 못해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한 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꼭 네 아들을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마주하려무나. 너는 나처럼 너무 늦게 찾아가지 말고.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저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고 조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 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아 저는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아들을 만나보고 싶어. 날 거부해도 괜찮아. 그냥 한 번만 만나볼게. 마지막 부탁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다 이내 허락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던 날 아들은 저에게 조금은 경계심을 나타내었으나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며 만남을 거듭하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에게 제가 핏줄이 섞인 아비라는 인식보단 매번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때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지네요. 저희 아버지는 저와 달리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산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매달 돈을 보내주시기만 합니다. 본인 나이에 이제 쓰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식인 저에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시네요. 그건 제가 제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훗날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외한다고 해도 저 역시 할 말은 없지만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제 아들만은 아버지의 본인을 향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저에게 있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까요?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그 불행의 대물림을 간절히 끊고 싶습니다.